이번에 어제 뉴스가 됐습니다마는 이 선호투표제로 한다고 네. 당대표 선거를, 그러니까 결선투표제를 없애고 선호투표제로 한다는데 대부분의 평가는 이게 정청래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할 불리하다. 거다. 김민석한테 유리하겠죠. 재검토한대요. 아, 재검토한대요? 근데 이제 아. 뒤집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민주당 전준위에서 네. 더 검토해 보겠다. 정청래 후보 측에서 강하게 이게 문제 제기를 해서 조승래. 예, 그렇지. 이번 왜냐면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 소환길 대표를 만약에 1순위로 적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2순위가 김민석일 확률이 높기 네. 때문에 그 2순위 걸 다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찍는 사람은 김민석 정청래가 아니겠지. 네, 송영길이겠지. 그렇죠. 김민석 송영길이겠지. 네. 그리고 정청래 뛰는 사람도 정청래 김민석이 아니겠지. 네. 정청래 송영길 고민정이겠지. 네. 그러면 탑시드인 김민석은 거의 많이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4위로 예상되는 고민정 의원의 네. 1순위 투표 내지는 2순위 투표가 누구이냐? 김민석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도 저렇게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신은 친문의 적장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그럼 이 룰 자체가 김민석한테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룰이 완성되지 않은 게 꼭 1, 2, 3, 4순위를 안 써도 되는지 아니면 단독 지명만 해도 되는지 1순위만 써도 되는 건지 아직 몰라요.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서 그래서 어떻게 봐도 뭐 그렇게 단일 기표라든지 전부 다 4순위까지 전부 다 써도 어쨌든 이 지금 과반에 거의 지금 근접한 김민석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승래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계속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준희가 뭐 이번 그 경선 일정을 정할 때 뭐 대전이 마지막에 맞아요. 지역별 그거 할 때 그래서 전준희가 무슨 정청래 대표 체제하에서 만들어져서 정청래 대표한테 너무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 이 진짜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 투표 관련한 것을 또 늘 정청래한테 비표 전당대회 때 보면 이 룰 세팅도 굉장히 옥신각신해요. 이게 가장 네, 중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당원 당규에 있어도 네. 또 이 전준이나 이런 기구에서 의결해서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후보 측에서 누구를 대리인으로 좀 넣을지에 대해서 네. 고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 당규에 후보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구나.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대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전준이 의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당초에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고 1년 본인이 대표직을 했고 또 1인 1표제 이런 것들도 관철을 시켰고 네. 조승래 사무총장이 워낙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들여다보고 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송영길을 투입시키고 그러니까 고민정 의원은 논외예요. 네. 갑툭튀니까 빼고 3인이 이렇게 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선호투표제의 요건을 맞추고 네. 결국에는 친명 둘 대 친청 하나로 만들어서 이 구도를 잡고 결국에는 과반 득표를 못하게 만든 다음에 네. 선호투표제를 활용해서 결선을 다시 투표를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친명이 당권을 잡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밑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네, 네.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를 좀 해놨구나. 정청래 대표가 당권을 잡고 있었어도 네. 그 친명의 그 대권을 잡고 있는 이 사람의 역시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구나. 이게 드러났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참 이 아직 룰 세팅이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변인한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청년 최고위원회를 다시 8년 만에 지금 부활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최근에 뭐 소영길 대표도 그렇고 계속 2030 얘기를 많이를 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최근 국회에서도 뭐 2030 관련한 대책들을 많이 이렇게 뭐 간담회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청년 최고위원회를 도입한다 해서 2030 민심이 돌아올까요? 민주당은 청년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전 쉽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금 586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정치인분들이 네. 본인들의 위선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 뭐 이번에 세계에서 배제고 사건 터졌을 네. 때 네. 5.18 관련됐을 때 같은 잣대로 네. 민주당 내부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했으면 네. 청년들 금방 돌아옵니다. 청년 최고 이 제도가 도입함으로써 청년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언정 네. 그분들의 마음을 사지는 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가 지금 룰 세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이상한 기류로 전 많이 흘러간다고 봐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도 뭐 두 분 말씀 또 일리가 충분히 있지만 저는 이게 무조건 또 김민석 총리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김민석 총리를 뽑았던 사람이 2순위로 송영길을 뽑는다 이렇게 된다면 그 투표자는 완벽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권력 기반이 굉장히 튼튼할 때 가능한 전 논리라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그 현상유지 평양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기존에 익숙한 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순위로 김민석을 뽑지만 2순위로서 정청래를 현직 당대표였으니까 네. 뽑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견제 심리를 발동해서
둘 다 그래. 친명을 주면 그래. 한 명은 친명, 이순희는 친청 줘도 되겠지. 이재명, 정철 물론 이게 가설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정청래 대표가 또 가지고 있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호남에서 알 수 없는 그 당원들의 아주 밀접한 스킨십 능력은 네. 그게 저는 변수라고 봐요, 사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예, 그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일반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막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 당원들이랑 내려가서 밀접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저게 당 대표로서 맞아 역할이 맞아라고 하는데 당원들한테는 다른 얘기라고 먹히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때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청년 최고위원이 예전에 우리 박성민 맞아요. 네, 박성민. 이동학. 네. 거기가 청년 최고위원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박성민 최고는 청년 최고 아니었을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지명했어요. 네. 지명직 최고였고요. 지명직 최고. 아니, 지명. 저는 이 제도를 만드는 그 취지는 뭐 이해할 수 있긴 한데 네. 그래서 결국 누가 들어오냐가 문제인 그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김영남 군 김영남이- 인권센터 사무국장 하고 그다음에 하고 정민철 정민철. 이제 촉법평론가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나이만 젊었지. 네. 지금 이 정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좀 법 앞에 평등하라고 지적하고 있는 공소 취소 내지는 네. 재판 지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과연 그게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정민철 평론가인가요? 이분은 방송 나올 때마다 10, 20, 30들이 999999 되어 있다. 1배 되어 있다라는 식인데 본인의 현상 진단이 맞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전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혹은 본인들 때문에 이 정부의 어떤 정치적 반동 때문 아닌지에 대한 자성과 성찰이 섞인 평론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오로지 나는 굉장히 무결하고 네. 보고하며 네. 당신들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라고 평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봐서 이런 사람이 청년 최고위원 들어가면 아마 2030의 민심이라고 하는 건 더 멀리 갈걸요. 그러니까 이분이 뜬 게 소위 말하는 유시민 작가가 촉법평론가. 뭐 촉법평론가라고 지적을 해줬잖아요. 근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도 거의 내용을 뭐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거의 유시민의 젊은 버전? 약간 혐오와 갈라치기로 본인이 자기 정치하려는 거 같다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일 경계했어요. 네. 나이만 젊은 거 아니냐. 아, 저도 처음 막 네, 네. 해석을 받고 나왔을 때 네. 나이만 젊지 기득권이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네. 그 말을 들을 때 저도 저 스스로 많이 돌아봤고 네. 많이 경계했었는데 네. 저는 이 정민철 씨를 잘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네, 거거든요. 저도 잘 모르. 근데 얼마 전에 본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인가요 하는데 네. 김남국 의원이 자리를 마련해 줬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이분이랑 방송을 한 두세 번 정도 네. 해봤거든요. 네. 네. 해봤는데 이제 확신이 되게 가득하더라고요. 자기 확신이.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확신이 가득한 건 좀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지금처럼 민주당이 이렇게 거의 내분 상태로 갈라진 상태에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2030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청년 정치 하시는 분들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청년 나이가 좀 지나긴 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청년 정치 하시는 분들이 가장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2030 청년을 대표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마인드가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워낙 어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청년체고 나왔으면 저는 그건 좀 바람직한 것 같지 뭐 않습니다. 황희도 씨라는 분도 나온다고 해요. 네, 거기도 그 노무현 재단 네, 올해 그래서 거기는- 대표이죠, 그분은. 거기는 약간 지금 분류가 구도가 네. 거기는 친청이고 여기 정민철 씨는 이재명 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그렇게 갈라져서 싸운다고 아니,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친명과 친청의 대리전 성격으로 그렇죠. 네, 돼버리면 약간.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네. 18시간 전에 정민철의 이거 진짜요라는 페이지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리셋누와 원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것 자체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먹금하세요. 먹금. 그래. 이런 걸 가지고 본인의 어떤 표를 구하기 위한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 네. 순수하게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민주당 얘기 많이 해봤고요. 뭐 전당대회 관련해서 앞으로 8월 17일까지 계속 주구장창 나올 테니까요. 엄청 싸울 것 같아요. 네. 뭐 아직 아직 시작도 안 멀었네요. 했어요. 아직 아직 멀었네. 한 달 칼을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펜싱으로 치면 한 달 이상 남았네요. 펜싱으로 치면 양쪽에 선수가 쓰잖아요. 네. 아직 부딪히지도 않았어 칼이. 맞아. 이제 자세 잡고 서로 이렇게 뭐 그 기분 자세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한 느낌은 그냥 서로 이게 칼 잡고 이렇게 지금 허공에다 연습 한번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상대방을 노려보는 느낌이고 아직 칼이 이렇게 같이 부딪히지도 않았다. 네. 이거 아니,
저는 그 대장동 얘기했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가 네. 대장동 공격하는 것 같다. 보는 것 같다. 네.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또 하나 나오겠구나라는 아. 생각, 짐작이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 도덕성 검증,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검증을 하다 보면 뭐 정치는 돌고 도니까 서로 다 약점이 있습니다. 역점이 있고요. 자당에서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최근에 있었던 정치 현상 관련해서 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더 적절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도덕성 검증, 더 치밀한 과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는 제일 궁금한 건 솔직히 김민석 총리한테 배추 농사.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난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이 배추농사 제공한 사람 네. 뭐 이런 거 이제 민주당에서 찾아서 할 거예요. 네. 네.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역대 최초로 네. 자료 제출이 0건이었다는 겁니다. 증인도 없었어요. 그러나 증인 당시의 없고. 집권 여당은 네. 모아놓은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제가 강조하고 부탁드리건데 네. 우아하게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럴 상황이 네, 아니에요. 원도독의 심정으로 네. 물어뜯고 하셔야 그렇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포용하고 관대하게 여당 대표 해야 신청 된다. 패널 2인 포용적이고 관대하게 해야 된다. 그럼 포용적이고 관대하게 질 거예요. 포용적이고 관대하게 패배하느니 네. 물어뜯어서 정말 개싸움 한번 만들어 아니 주십시오. 한시적으로 친청 패널로 나가보려고 어떡하지? 엄청 전화 주세요. 띠링띠링. 아니 근데 이번에 정말 지면 미성년 의원 공천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석윤은 못 봤죠. 못 봤잖아요. 아니 김민석 총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치에 어려울 건데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했잖아요. 이번에 와, 나는 그런 협박을 방송에다 대놓고 하는 거나 진짜 처음 봤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 양상이 너무 집권 이제 2년 차에다가 네. 집권 여당이고 너무 치열하니까 이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본인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언론을 많이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네. 상대편 약점을 공격할 때. 근데 이렇게 예민하면 언론도 선뜻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그러면 언론에선 자료를 갖고 와요. 저도 예전에 경험해 보면 갖고 네. 와서 이거 한번 써봐. 얘기 돼. 어. 막 보잖아요. 네. 얘긴 돼. 네. 근데 너무 예민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이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얘긴 되는데 너무 예민한 거야. 아.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온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아.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서달라.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이거 공식화되고 모두가 담겨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총대, 그 기자회견을 누가 총대 메고 할 거냐? 뭐 할 누가 악역을 맡을 거냐? 할 사람 정해졌어요. 몇 명이 있냐? 전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